미국 베네수엘라 마약과 석유의 씨앗. 2015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베네수엘라 해안가 외딴 부두에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선박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거점 공습.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공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을 잇따라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수출,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조선이 납포되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지자 결국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실제로 타격받은 건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걸까요? 마약 문제라면 멕시코나 콜롬비아도 있는데 왜 유독 베네수엘라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여온 갈등과 배신, 석유와 권력, 그리고 반미 감정의 역사 속에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드론 공습이 터지기 훨씬 전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동시에 반미의 상징이 되었는지, 석유를 둘러싼 두 나라의 밀월과 배신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진짜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8년 베네수엘라의 희망의 봄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페레스 히메네스의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여러 정당의 지도자들이 카라카스의 한 저택에 모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푼토피오. 그들은 그곳에서 역사적인 정치 협약을 맺었고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시대를 푼토피오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서로 권력을 나누고 공산주의를 배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합의였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전 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서 쏟아지는 검은 황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석유 개발 이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했습니다. 카라카스의 거리는 번화했고 중산층이 성장했으며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모범 국가, 민주주의의 등 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는 썩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푼토피오 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 정당, 민주행동당과 사회기독교당이 번갈아가며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였지만 점차 권력 독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배제되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카르텔이 되어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권력과 이익을 나눠먹는 구조였죠. 더 큰 문제는 석유 이익의 분배였습니다. 정부는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국민 전체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유 이익은 특정 세력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치 엘리트와 그들과 결탁한 기업가들, 그리고 일부 관료 집단에게만 부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 들어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고위직들은 해외에 비자금을 숨겼고
정치인들은 석유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더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석유가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 것을 훔쳐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샬, 걸프 오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정유시설을 건설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돈을 벌고 미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땅에서 나오는데 정작 큰 돈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푼토피오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이 체제가 친미적이고 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부패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커져도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돕는 게 아니다. 자기들 자원만 챙기는 거다. 미국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다. 이런 반미 감정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1980년대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재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1989년 2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교통비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카라카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이를 카라카소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했고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300명 정도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푼토피오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스템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58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약 30년간의 베네수엘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석유 부국의 꿈으로 시작했지만 부패와 불평등으로 끝난 30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30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쌓인 반미 감정과 불신이 나중에 등장할 한 인물에게 엄청난 정치적 동력이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우고 차베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다음 편에서는 차베스가 어떻게 등장해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992년 2월 4일 베네수엘라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새벽 한 무리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목표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를 이끈 중령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차베스는 체포되어 감옥에 gat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팀에 나와 한 짧은 연설은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은 이라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맞서 싸운 용감한 군인으로 말이죠. 차베스는 2년 뒤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입니다. 득표율 56%.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고 차베스가 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하자 마자 볼리바르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남미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내걸고 베네수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새 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석유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차베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석유국 유화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미 국영회사인 TV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이를 바꿨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지분을 강제로 줄이고 필블의 통제권을 완전히 정부 손에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이들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엑손모빌은 나중에 국제중재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보상을 받아냈지만 그것으로는 손실을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분노했고 미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베스는 연설할 때마다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 양키들의 착취, 자원 약탈자들, 그의 언사는 과격했고 도발적이었습니다. 2006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이 연단에 악마가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납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베스를 반미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베스는 반미를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먹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30년의 역사 때문입니다. 푼토피오 체제 시절 쌓인 불신과 반감, 미국이 기득권만 보호했다는 인식, 이런 감정들이 차베스의 반미 수사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차베스는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는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차베스는 쿠바의 값싼 석유를 공급해주고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사와 교사를 보냈습니다. 이란의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도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반미 연대를 외쳤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중국에게는 석유를 팔아 차관을 받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차베스는 남미 한 복판에 생긴 엄청난 골칫거리였습니다. 반미 연합의 중 심축이자 석유를 무기로 미국에 맞서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차베스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같은 좌파 지도자들이 차베스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남미 좌파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차베스의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때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을 육성하거나 농업을 발전시키는 대신 복지수당을 나눠주는 데 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석유 산업 자체의 악화였습니다. 차베스는 피르르를 정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술자와 관리자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투자는 줄어들고 시설은 노후화되었습니다. 생산량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했지만
차베스 시대 말기에는 25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후계자를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차베스의 외무장관을 지낸 충성스러운 측근이었습니다. 차베스는 TL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마두로에게 투표해주세요. 차베스의 유언이었습니다. 마두로는 2013년 4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표차는 근소했습니다. 겨우 1.5% 차이였습니다.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마두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차베스는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가였고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마두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베스의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집권 초기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것입니다. 2014년 중 반까지 배럴당 $100를 넘던 원유 가격이 2016년 초에는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출이 정부 수입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입품을 사올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 앞에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2015년 인플레이션율은 180%였고 2016년에는 800%를 넘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마두로는 물러나라.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최루탄이 발사되고 고무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되고 일부는 고문당했습니다. 마두로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거나 억압을 강화하거나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권력을 더 강하게 쥐고 반대파를 억누르는 길이었습니다. 2017년 마두로는 재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야권이 장악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재헌의회는 전적으로 마두로 지지자들로만 구성되었고 사실상 독재 기구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국가들도 마두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버텼습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선거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야권 후보들은 출마를 금지당했습니다. 선거 과정에는 수많은 부정 의혹이 있었습니다. 투표 동료를 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두로가 승리했지만 투표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개인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자산 동결, 실세에 대한 제재, 베네수엘라 국채거래 금지, 제재는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는 발언으로 마두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월 10일 마두로의 새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월 23일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가 극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헌법 23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직이 공석일 때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이도는 마두로의 선거가 불법이었으므로 대통령직이 공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승인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과이도를 지지했습니다. 50개국 이상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은 마두로를 계속 지지했습니다. 세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대통령군과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과이도는 국제적 승인과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권력은 마두로에게 있었습니다. 군부가 마두로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과이도는 군부의 이탈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과이도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은 마두로를 따랐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교관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는 완전히 적대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복잡한 관계가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월 미국은 필요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빌블가 소유한 미국 내 정유회사 시트고의 자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약 7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석유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출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 전쟁 때문이다. 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또 일부는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두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베네수엘라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과이도는 여러 차례 마두로를 끌어내리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019년 4월 과이도는 군사봉기를 시도했지만 며칠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마두로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이도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약해졌습니다. 2023년 야권 내부에서도 과이도에 대한 지지가 사라졌고 결국 그는 임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베네수엘라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958년 푼토피오 체제의 출범부터 차베스의 등장과 반미 노선, 마두로의 집권과 경제 붕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단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협력과 갈등, 의존과 배신, 석유와 정치가 얽히고 설킨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축복이 자아 저주였던 석유. 이 검은 황금이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부패와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도 결국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석유가 필요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뢰는 무너졌고 반감이 쌓였습니다. 푼토피오 체제 시절 석유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소수 기득권을 지지하는 것을 보며 반미 감정이 삭턴습니다. 차베스는 이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석유 국유화와 반미 노선으로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경제는 석유 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두로 시대에 들어 유가가 폭락하자 모든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정권은 독재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압박했고 베네수엘라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두 나라는 완전한 적대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 2015년 9월에 그 드론 공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60년 넘게 쌓인 갈등과 배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 정치적 야망,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국제 정치의 역학,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갈등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6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불신과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것을. 다음 편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트럼프가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마약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준비했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2025년 군사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과 베네수엘라 중 누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